이태원의 심장부를 꿰뚫는 빗줄기는 네온사인의 화려한 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금요일 밤의 열기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속절없이 식어가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 멀게만 들렸다. 이 도시의 활기찬 이면 어둡고 좁은 골목길 안에서 강민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벽의 등을 기대고 있었다. 그의 값비싼 맞춤, 정장은 찢어지고 흙먼지와 핏물로 얼룩져 본래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옆구리를 찢는 듯한 고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JS 그룹의 성공적인 미래를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믿었던 비서가 건넨 술 한 잔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정신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며 주차장으로 향했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검은 세단 여러 대가 그의 차를 가로막았다. 그들은 전문적인 살수들이었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강민준의 목숨이었다. 그는 타고난 싸움 실력과 기지로 간신히 치명상을 피하며 이곳까지 도망쳤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시야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다. 빗물에 섞인 피가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놈들이 골목 입구를 막아서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의 턱 밑까지 다가와 차가운 숨결을 내뿜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골목 어귀에 한 여자가 나타났다. 낡은 후드티를 뒤집어 쓴 채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서하윤이었다. 그녀는 그저 지름길로 가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골목 안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와 희미한 신음소리에 그녀의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지나쳤을 미세한 단서들을 포착했다. 부자연스럽게 주차된 검은 세단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금속성의 빛, 그리고 빛 속에서도 희미하게 퍼지는 피비린내. 그녀의 온몸에 경고등이 켜졌다. 평범한 시비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냥이었다. 한 명의 남자를 노리는 여러 명의 사냥꾼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무시하고 지나가야 한다. 괜히 엮여서 좋을 것 하나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쓰러진 남자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다시 한번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소리는 과거의 망령을 불러일으켰다. 총성과 비명이 난무하던 전장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필사적으로 구하려 했던 기억.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유일한 사명이었던 군의관 시절의 자신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 평범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녀의 몸에 밴 본능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하윤은 숨을 죽이고 주변을 빠르게 훑었다. 골목 옆에는 낡은 상가 건물의 재활용 쓰레기장이 있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와 빈 병들, 그리고 낡은 철제 선반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편의점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은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쓰레기장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낡고 녹슨 철제 선반의 가장 약한 부분을 발로 힘껏 걷어찼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철제 선반이 무너지며 그 위에 있던 수십 개의 유리병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유리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강민준을 포위하고 있던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다. 그들의 당황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그 짧은 혼란의 순간이 서하윤이 노린 기회였다. 그녀는 번개처럼 튀어나가 강민준의 팔을 잡아챘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놀란 그가 반사적으로 그녀를 뿌리치려 했지만 그녀는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요 라고 낮게 속삭이며 그의 몸을 부축했다. 가냘픈 체구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는 거의 무의식 상태인 거구의 남자를 이끌고
골목 더 깊숙한 어둠 속으로 다른 쓰레기 더미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남자들은 혼란에서 벗어나 다시 수색을 시작했다. 그들의 거친 발소리와 욕설이 점점 가까워졌다. 서하윤은 자신의 몸으로 강민준을 완전히 가린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바라보았다. 짙은 어둠과 후드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단호한 눈빛과 침착한 숨소리만은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조심스럽게 그의 상처를 비췄다. 생각보다 상처는 깊었고 출혈이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쇼크사할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티셔츠의 밑단을 찢어냈다. 그리고는 능숙한 솜씨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지혈을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고 전문적이었다. 강민주는 고통 속에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평범한 행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대담했다.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훈련된 자의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무언가 물어보려고 입을 열었지만 고통과 탄력감에 신음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말하지 마요. 체력만 소모될 뿐이니까.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 이 절망적인 공간에서 그녀의 존재는 마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켜주는 유일한 바람막이 같았다. 그녀는 찢은 옷가지로 상처를 단단히 동염해 응급처치를 마쳤다. 비록 임시 방편이었지만 덕분에 콸콸 쏟아지던 피가 어느 정도 먹기 시작했다. 수색하던 남자들의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들이 내뱉는 대화가 바로 옆에서 들리는 듯했다. 젠장, 어디로 사라진 거야? 분명히 이쪽으로 도망쳤는데 상처가 깊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거다. 샅샅이 뒤져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이었다.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서하윤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의 몸을 더 강하게 끌어안아 자신과 완전히 밀착시켰다.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입을 막아 혹시라도 새어나올지 모를 소리를 차단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녀의 가늘지만 강인한 몸이 그의 앞을 막아선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에게서는 옅은 비누 향기와 빗물 냄새가 섞여 풍겨왔다. 죽음의 피비린내 속에서 맡는 그 향기는 역설적이게도 강렬한 생명의 향기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녀가 만들어낸 소동을 누군가 신고한 모양이었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남자들은 다급해졌다. 젠장, 경찰이다. 일단 철수해. 회장님께는 놓쳤다고 보고드려.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검은 세단들이 굉음을 내며 사라지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골목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위기가 지나갔음을 확인한 서하윤은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강민준에게서 몸을 뗐다. 그녀는 그의 상태를 다시 한번 살폈다. 응급처치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넘겼지만 당장 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위험했다. 그녀는 그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찾아냈다. 그리고는 잠금 해제도 하지 않은 채 긴급 통화 버튼을 눌러 구급대에 신고했다. 그녀는 정확한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했다. 모든 조치를 마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민주는 거의 꺼져가는 의식을 붙잡으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잠깐만, 당신, 이름이. 그는 힘겹게 목소리를 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정신 잃지 않도록 노력해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저 본능에 따라 움직였을 뿐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가 다시 한번 그녀를 부르려 했을 때 그녀는 이미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스며든 후였다.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녀가 내려놓았던 편의점 봉투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강민준의 시야가 완전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의식이 멀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것은 자신을 구한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흔들림 없었던 그녀의 강인한 눈빛과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 그녀의 작은 온기였다. 그는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리라 다짐하며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강민준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의 코끝을 가장 먼저 자극한 것은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였다. 눈을 뜨자 새하얀 천장과 일정한 간격으로 깜빡이는 의료기기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JS그룹의 VVIP 병실답게 불필요한 소음 하나 없이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지난밤의 총성과 빗소리 그리고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유리병들의 파열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에서부터 시작된 날카로운 통증에 자신도 모르게 신음을 흘리며 다시 누웠다. 그의 움직임을 감지한 듯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그의 충직한 비서이자 오른팔인 김 실장이 들어왔다. 김 실장은 평소의 냉철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지만 붉게 충혈된 눈과 수척해진 얼굴은 그가 밤새 마음을 졸였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상태를 살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회장님, 깨어나셨습니까? 의사 말로는 총알이 다행히 급소를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깊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강민주는 김 실장의 보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흐릿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고 있었다. 배신한 부하, 치밀하게 계획된 습격,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끌어당긴 한 여인의 손길.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여인이 궁금했다. 그 여자는, 그의 목소리는 수술의 여파로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함은 선명했다. 나를 구해준 여자 말이야. 찾았나? 김 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준비해온 보고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확보해 분석했지만 워낙 낡은 기기들이고 비까지 많이 와서 식별 가능한 영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구급대에 신고한 것도 대포폰이었고 그마저도 바로 폐기된 상태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흔적이 없다니. 그토록 강렬한 존재감을 남겨놓고 흔적 하나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 능숙하게 상처를 처치하던 손놀림,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꿰뚫어 보던 듯한 강렬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옆구리의 통증이 그 모든 것이 냉엄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회장님을 배신한 박 팀장은 배우를 불기도 전에 자살로 위장되어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원한 관계가 아닙니다. JS그룹 내부 혹은 저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일입니다. 지금은 몸조리에 집중하시고 배우를 찾는 일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은인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회장님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김 실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아니, 내일부터 JS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신문, 방송, 인터넷, SNS, 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채널을 이용해 JS그룹의 생명의 은인을 찾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내 사례는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고 하고 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나라 전체를 뒤져서라도 그 여자를 찾아내. 김 실장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한 결정이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 살아있다는 사실과 현장에 목격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적들에게 대놓고 광고하는 셔입니다. 그 여인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적들이 먼저 그녀를 찾아내 입을 막으려 할지도 모릅니다. 제발 제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강민준의 결심은 확고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떤 때보다도 이글거렸다. 위험하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그 여자는 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어. 내가 아니었다면 평범한 밤을 보냈을 사람이야. 그런 그녀를 어둠 속에 숨어 지내게 할 수는 없어. 이건 내 목숨에 대한 빚이고 내가 반드시 갚아야 할 책임이야. 적들이 움직인다면 그건 오히려 좋아. 놈들의 꼬리를 잡을 기회가 될 테니까. 이건 명령이야, 김 실장. 김 실장은 더 이상 강민준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한 번 결정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분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주군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에 대한 불안감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JS그룹의 회장 강민준을 구한 미스터리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했다. TV 뉴스는 메인 시간대에 이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고 신문 일면은 어둠의 기사, 재벌 총수를 구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하루 종일 JS그룹과 생명의 은인이라는 키워드가 장악했다. JS그룹 홍보팀은 강민준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서울 시내 중심가의 가장 큰 5개 전광판에는 그녀를 찾는다는 문구가 24시간 송출되었고 수십억 원의 현상금이 걸렸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사람들은 이것이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라며 열광했다. 어떤 이는 그녀가 전직 특수요원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또 다른 이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로맨스의 시작이라며 설레발을 쳤다. 한편 서울의 한적한 변두리에 위치한 낡고 비좁은 옥탑방에서 서하윤은 이 모든 소동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가게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황급히 식당을 뛰쳐나와 집으로 달려왔지만 휴대폰으로 접속한 인터넷 세상 역시 온통 자신의 이야기뿐이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필사적으로 지우려 했던 과거의 그림자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되어 자신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끔찍하게 싫었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는 더더욱 강민준이라는 남자의 선의는 알겠지만 그의 이런 거창한 행동은 그녀에게 고마움이 아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군 시절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작전 중의 실수, 동료의 죽음,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던 부패한 상관. 그 사건 이후로 그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다. 의사 가운을 벗고 군복을 불태운 뒤 그녀는 서하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림자처럼 살아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세상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이것은 그녀의 조용한 삶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재앙과도 같았다. 더 큰 문제는 강민준의 적들이었다. 뉴스에서는 그가 단순 강도를 만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었다. 만약 그를 노렸던 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이 뉴스를 보고 있을 것이고 유일한 목격자인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강민준의 순진한 감사가 자신을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지 깨닫고 치를 떨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 풍경이 왠지 모르게 자신을 감시하는 거대한 눈처럼 느껴졌다. 이제 더 이상 이곳도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싸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세상의 끝까지 도망친다 해도 JS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만들어낸 이 광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홀로 고립된 채 점점 좁혀오는 포위망의 압박감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같은 시각 VVIP 병실에서 강민주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들어오는 제보 영상들을 밤새도록 확인하고 있었다. 흐릿하고 쓸모없는 영상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반드시 그녀를 찾아내겠다. 그리고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반드시 그녀를 지켜내겠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의 절박한 수색이 그녀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아닌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민준의 대대적인 수색 작전은 거대한 양날의 검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을 흔들었다. JS그룹이 쏟아붓는 막대한 자금력은 언론과 대중의 상상력에 불을 지폈고 매일 수백, 수천 통의 제보가 쇄도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현상금을 노린 허위 제보이거나 희미한 기억에 의존한 착각에 불과했다. 김 실장이 이끄는 특별팀은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며칠 밤낮을 새우며 옥석을 가려내려 애썼지만 진실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강민주는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한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는 모든 보고를 직접 받았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제보 영상은 몇 번이고 돌려보며 확인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 여성들 중 그 어느 누구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마주했던 강렬한 눈빛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거나 어설픈 연기를 하거나 혹은 탐욕에 번들거리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가 기억하는 그녀는 그 모든 것과 거리가 먼 고요한 심연과도 같은 침착함을 지닌 사람이었다. 한편 JS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에서 강태환 부회장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값비싼 시가를 태우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조카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상한 삼촌의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독사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TV가 켜져 있었고 뉴스 앵커는 또다시 강민준의 미스터리한 은인에 대한 이야기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강태환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어리석은 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으면 납작 엎드려 몸을 사려야 할 판에 저렇게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자신을 구해준 목격자를 찾고 있다니. 이것은 자신에게 보내는 경고인가? 아니면 그저 젊은 혈기에 저지르는 치기인가?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강민준의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자신의 수족과도 같은 인물을 호출했다. 곧이어 그림자처럼 조용히 들어온 남자는 강태환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 강태환은 TV 화면을 턱으로 가리키며 나지막이 물었다. 저 여자는 아직인가? 남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아직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흔적은 모두 빗물에 씻겨 나갔고
목격자도 전무합니다. 강태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다. 내 조카놈보다 먼저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지만 명심해. 죽이지는 마. 산채로 내 앞에 데려와야 한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계집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어. 혹시라도 민준이 놈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놈이 무언가 단서를 쥐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정보를 캐낸 후에 처리하는 건 그때 가서 결정한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다. 서하윤을 먼저 찾아내 그날 밤의 진실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그녀를 이용해 강민준에게 또 다른 함정을 팔 수도 있었다. 혹은 그저 조용히 처리해 버림으로써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이 게임의 주도권은 자신이 쥐어야만 했다. 그는 남자를 물러가게 한 뒤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아래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 같은 인간들과 그 도시의 정점에 서 있는 자신. 그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그 시각 서하윤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커튼으로 가린 채 숨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째 아르바이트도 나가지 못하고 비상식량으로 겨우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그녀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세상이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잊고 싶었던 과거의 악몽을 생생하게 되살려냈다. 그 악몽의 중심에는 조장군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있었다. 수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의관 중 한 명이었다.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생명을 구해냈고 남다른 사명감과 실력으로 동료들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적의 기습으로 부대가 큰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야전 막사는 부상병들의 신음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쏟아지는 환자들 사이에서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수술과 처치를 반복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그녀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위중한 상태의 사병과 역시 치명상을 입은 조장군의 아들. 의료 자원은 한정되어 있었고 둘 중 한 명만 먼저 수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녀는 군의관으로서 그리고 의사로서의 원칙에 따라 회생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사병을 먼저 수술실로 옮겼다. 조장군의 아들은 이미 과다출혈로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것은 냉정했지만 최선의 의학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조 장군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일개 사병을 먼저 살렸다는 이유로 그녀를 살인자로 몰아붙였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며 전투 중 겁을 먹고 임무를 유기했다고 증거를 조작했다. 군사재판이 열렸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동료들의 증언은 묵살되었고 진실은 권력 앞에 무참히 짓밟렸다. 그녀는 불명예 전역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간신히 면했지만 군과 의료계 양쪽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 사건 이후 서하윤은 깊은 인간 불신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 일에 기쁨을 느끼지 못했고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도망쳤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서울의 변두리로 와서 다른 이름으로 조용히 살아가는 것을 택했다. 하지만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던진 거대한 돌멩이가 그녀가 숨어있던 고요한 연못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 강태환의 부하들은 군 출신 정보원들을 동원해 이태원 골목길 주변의 인물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정보원으로부터 흥미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그날 밤 소동이 있었던 시간대에 그 근처를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 몇 년 전 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전역한 여군
의무부사관이 있다는 것이었다. 기록상으로는 지방으로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어쩌면 신분을 숨기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었다. 그 보고는 즉시 강태환에게 전달되었다. 강태환은 군의관이라는 단어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날 밤 강민준의 상처가 매우 전문적으로 응급처치되어 있었다는 보고가 떠올랐다. 단순한 행인이 아닌 전문 의료 지식을 가진 인물. 모든 퍼즐 조각이 들어맞는 듯했다. 그는 즉시 그 서하윤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명령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가 과거 조 장군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다. 공교롭게도 조 장군은 강태환이 자신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무기 거래를 할 때 뒤를 봐주던 부패한 인물 중 하나였다. 세상은 이토록 좁았다. 강태환은 이제 서하윤이라는 여자가 단순히 귀찮은 목격자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 비리까지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인물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드시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이다. 서하윤은 며칠 동안의 칩거 끝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 식량도 떨어져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이 좁은 공간에 갇혀 공포에 질식당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을 틈타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가 골목을 막 벗어나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것은 평범한 행인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소리를 죽이고 일정한 간격으로 자신을 따라오는 훈련된 자의 걸음걸이. 그녀의 온몸의 감각이 곤두섰다. 군 시절 적진에 침투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섬뜩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첫걸음을 옮기며 길모퉁이 상점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뒷모습을 훑었다.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자가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따라오고 있었다. 추격자가 나타난 것이다. 강민준의 사람일까? 아니면 그를 공격했던 자들의 사람일까? 어느 쪽이든 그녀에게는 재앙이었다. 포위망이 마침내 그녀의 턱 밑까지 좁혀온 것이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섬뜩한 기척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다. 서하윤의 온 신경이 예리한 칼날처럼 곤두섰다. 그녀는 애써 태연함을 가장하며 발걸음의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따라오는 발소리 역시 그녀의 속도에 맞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간격을 유지했다. 꼬리가 확실했다. 게다가 한 명이 아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다른 발소리가 반대편 골목에서 자신을 향해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며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다. 상대의 수와 무장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맞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활로는 예측 불가능한 혼란 속으로 뛰어드는 것뿐이었다. 마침 그녀의 시야에 이른 새벽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하는 재래시장의 입구가 들어왔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평범한 행인처럼 자연스럽게 시장 안으로 몸을 섞었다. 시장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생선 비린내와 갓 쪄낸 떡의 김,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자신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하지만 추격자들은 노련했.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능숙한 신호 교환을 통해 그녀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으며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그녀가 잠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람들 사이로 언뜻 보이는 그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놓치지 않으려는 굶주린 맹수의 그것과 같았다. 서하윤은 과일 가게 앞을 지나치며 순간적으로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발에 걸린 것처럼 과장되게 넘어지면서 진열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사과와 오렌지가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가게 주인의 날카로운 욕설과 사람들의 놀란 비명이 뒤엉키며 시장은 순간적인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날려 반대편 생선 가게의 수조 뒤로 몸을 숨겼다. 추격자들은 갑작스러운 소동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그녀를 찾기 위해 흩어졌다. 하지만 서하유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수조 뒤편 가게들만 이용하는 좁고 미로 같은 통로로 빠져나간 뒤였다. 그곳은 악취가 진동하고 바닥은 물이 흥건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어둠을 따라 달리며 시장을 완전히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다. 미로 같은 통로의 끝은 철문으로 막혀 있는 막다른 길이었다. 젠장. 그녀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섰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어둠 속에서 두 명의 남자가 유령처럼 나타나 그녀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빛을 반사하는 단검이 들려 있었다. 한 남자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꽤나 애를 먹이는군. 전직 군의관 나리. 강태환 부회장님께서 내년을 아주 궁금해하셔. 얌전히 따라와 주면 험한 꼴은 안 당할 거야. 그들의 입에서 나온 강태환이라는 이름에 서하윤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강민준을 공격했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과거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계획된 납치였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순순히 잡혀갈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굴던 쇠 파이프를 발로 걸어 올려 단단히 움켜쥐었다. 군에서 배운 것은 사람을 살리는 기술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기술 역시 뼈에 새겨져 있었다. 가서 전해. 난 누구도 따라갈 생각 없다고.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남자들이 그녀를 향해 동시에 덮쳐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를 가로막으며 멈춰섰다. 곧이어 다른 세단들도 연달아 도착해 순식간에 골목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서하윤을 쫓던 남자들이 당황한 사이 세단의 문이 열리고 칼같이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강태환의 수하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절도 있고 빈틈이 없었으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순식간에 두 명의 괴한을 제압했다.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괴한들은 관절이 꺾이고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서하윤은 손에 쥔 쇠 파이프를 놓지도 못한 채 이 갑작스러운 상황의 변화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때 처음 도착했던 세단의 뒷문이 열렸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강민준이었다. 며칠 전 빗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다려진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아직 핏기가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과 상처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마가 그가 중상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김 실장의 부축도 거절한 채 오직 서하윤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걸어왔다.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민준의 눈에는 안도감과 경외감,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깊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찾았군. 당신이었어.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토 알록 찾아 헤맸던 생명의 은인. 하지만 그녀는 상상했던 것처럼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쇠 파이프를 굳게 쥔 채 세상 모든 것을 경계하는 날 선 고양이 같은 모습이었다.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압도했던 바로 그 강인한 눈빛. 하지만 서하윤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반가움이나 안도감 따위는 조금도 없었다. 대신 차가운 경멸과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쇠 파이프를 바닥에 던지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군. 내 평온했던 삶을 이 난장판으로 만든 사람이.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적대적인 반응에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단지 감사 인사를 하고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소. 그리고 당신이 위험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가 비웃으며 말을 잘랐다. 고맙다고? 보호하겠다고? 당신이 벌인 요란한 쇼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저런 놈들에게 쫓기게 됐어. 이게 당신이 말하는 보호 방식인가?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강민주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결국 그녀를 더 큰 위험으로 내몬 셈이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회장님, 일단 이곳은 위험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서하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말했다. 저희의 행동이 신뢰가 되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선생님의 신변은 이미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희의 보호를 받아주십시오. 서하윤은 쓰러진 괴한들과 그들을 둘러싼 강민준의 사람들을 번갈아 보았다. 김 실장의 말대로였다. 이미 자신의 정체는 적들에게 노출되었고 이 옥탑방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에게 순순히 고개를 숙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처럼 턱을 꼿꼿이 세우고 강민준을 노려보았다. 보호가 아니라 감시겠지. 당신은 나를 믿지 못할 테니까. 강민준은 그녀의 날 선 눈빛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감시할 만큼 쓰레기는 아니오. 당신이 원한다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당신을 지킬 거요.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내 목숨에 대한 약속이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감정을 추스르고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가 열어준 차의 뒷좌석에 올라탔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맞서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차 문이 닫히고 팽팽한 긴장감이 좁은 차 안을 가득 메웠다. 강민준의 세단 안을 채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엔진의 낮은 구동음 외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서하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강민주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간헐적으로 터져 나오는 마른 기침과 옆구리를 짚는 미세한 움직임이 아직 그의 몸이 온전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예측 불가능한 동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차량은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도착한 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고 미니멀하면서도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내부는 마치 잡지 화보의 한 페이지 같았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은 서하윤의 마음에 그 어떤 감흥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이곳이 거대한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다. 강민주는 김 실장과 다른 경호원들을 물러가게 했다. 굳게 닫힌 문이 두 사람을 세상과 완벽하게 분리시키자 그는 비로소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우선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약소한 성이요. 당신이 원하는 곳 어디든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소. 원한다면 해외로 나갈 수 있도록 신분 문제까지 해결해 주겠소. 서하윤은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은 오직 강민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내가 원하는 건 돈이나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그냥 날 내버려 둬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내 삶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라고요. 당신의 그 거창한 감사는 내게는 재앙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그가 내미는 동정이나 보상이 아닌 자신의 평온을 되찾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에 강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보고 접근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이토록 완강하게 모든 호의를 거부할 줄은 몰랐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자존심과 함께 깊은 불신을 읽었다. 단순한 감사로는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접근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그는 감성적인 접근 대신 냉철한 현실을 그녀 앞에 펼쳐놓았다. 당신의 마음은 이해하오. 하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선택지가 됐소. 그는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을 쫓던 놈들은 내 삼촌, JS그룹의 부회장인 강태환의 수하들이요. 그는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인 당신의 존재를 알게 됐소. 당신이 오늘 무사히 빠져나온 건 순전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야. 그들은 당신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까지 이미 다 파악했소. 당신이 어디로 도망치든 그들은 반드시 당신을 다시 찾아낼 거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강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서하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JS그룹의 부회장이 배우라는 사실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녀의 조용한 삶은 이미 산산조각 난 후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남자의 동정을 받으며 숨어 지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날 이 세상에 가둬놓고 보호라도 해주시겠다? 그녀의 비꼬는 듯한 말투에 강민주는 잠시 그녀를 응시했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아니, 가둬두는 게 아니라 세상 가장 안전한 곳에 당신을 세울 생각이요. 나와 결혼합시다. 그 말에 서하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의 얼굴에 실소와 경악이 동시에 떠올랐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미쳤군요. 목숨을 구해줬더니 이제는 당신 인생까지 책임지라는 건가요? 재벌들의 보훈 방식은 항상 이런 식인가? 그녀의 격한 반응에도 강민주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전략임을 분명히 했다. 이건 감사의 표시가 아니오. 이것만이 당신과 내가 모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오. 당신이 정체불명의 인물로 숨어 있을 때는 조용히 처리하는 게 쉽지만 JS그룹 안주인 내 아내가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요. 모든 언론과 대중이 당신을 주목할 테고 강태환은 절대 당신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돼.
이것은 당신에게 가장 완벽한 방패막이 되어줄 거요.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서하윤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그런 식의 거래나 전략이 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 전체를 저당 잡히는 족쇄나 다름없었다. 웃기지 말아요. 결국 당신의 적을 막기 위한 총알바디로 날 쓰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의 싸움에 날 끌어들이지 마. 난 당신의 장기말이 될 생각 없으니까.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 쪽으로 향했다. 이 미친 제안을 더 이상 들어줄 가치도 없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마지막 카드를 던졌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고 진중했다. 강태환 부회장이 당신의 과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아시오? 그는 당신이 과거에 조 장군과 얽혔던 일까지 모두 알고 있소. 그 한마디에 서하윤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조 장군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 파는 날카로운 비수와도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해 있었다. 강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예상이 맞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결정적인 정보를 꺼내놓았다. 내부 조사를 통해 알아낸 사실이요. 강태환은 수년 전부터 군부와 결탁해 불법 무기 거래와 비자금 세탁을 해왔소. 그리고 그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가 바로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조 장군이었지. 당신을 쫓는 건 단순히 입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야. 당신은 그들의 가장 추악한 비밀을 건드릴 수 있는 뇌관이니까. 이건 더 이상 나의 싸움만이 아닌 당신의 싸움이기도 한 거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태환이 왜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의 과거까지 파헤쳤는지, 왜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것은 그녀가 아무리 도망쳐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망령이었다. 강민준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골마 터진 과거의 상처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잔인한 신호탄이었을 뿐이다. 그녀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강민주는 그녀의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제안했다. 이것은 진짜 결혼이 아니오. 서로의 생존을 위한 계약이자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한 동맹이오. 강태환과 그의 세력을 모두 무너뜨리는 날, 이 계약은 깨끗하게 끝날 거요.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겠소. 선택은 당신의 몫이요. 내 손을 잡고 과거와 싸우겠소. 아니면 혼자 어둠 속에서 그들의 칼날을 기다리겠소. 서하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격렬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굴욕적인 계약, 위험한 싸움.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복수를 위한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진실을 짓밟고 자신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 싸움의 주도권은 나도 함께 줄 거예요. 난 당신의 보호만 받는 인형이 될 생각 없으니까. 이건 동맹이지 복종이 아니에요. 강민준의 결혼 발표는 강 씨 일가에 그야말로 핵폭탄급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리는 대신 가장 먼저 가족이라는 이름의 적들에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성북동에 위치한 강 씨 일가의 본가, 고풍스러운 외관과 달리 내부에는 차가운 권력욕과 위선만이 흐르는 그 저택에서 긴급 가족회의가 소집되었다. 강민준이 서하윤의 손을 잡고 응접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대화가 칼로 자른 듯 끊기고 싸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두 사람, 정확히는 강민준의 옆에 선
생면부지의 여자에게로 꽂혔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강씨 집안 여자들과는 달리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단정함이 그녀의 고든 자세와 흔들림 없는 눈빛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강씨 일가의 노골적인 멸시와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에도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정면을 응시할 뿐이었다. 강민준의 고모이자 집안의 여론을 주도하는 강혜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민준아, 이 아가씨는 누구니? 이런 중요한 자리에 함부로 외부인을 들이다니 무슨 경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카에 대한 걱정보다는 감히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했다. 다른 친척들 역시 동조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강민주는 그 모든 시선을 자신의 등 뒤로 막아서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폭탄을 터뜨렸다. 제 약혼녀 서하윤 씨입니다.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릴 겁니다. 그 말에 응접실의 공기는 그야말로 얼어붙었다. 모두가 경악과 불신이 뒤섞인 표정으로 강민준과 서하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잠시 후 강혜숙이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결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르는 계집애랑 결혼이라니. 그때까지 자상한 삼촌의 가면을 쓰고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강태환이 나섰다. 그는 짐짓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말리며 상황을 중재하는 척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냐?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만 하면 어떡하니? 우리와 먼저 상의를 했어야지. 고모님도 진정하세요. 일단 민준이 얘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능숙하게 좌중을 진정시키며 대화의 주도권을 자신에게로 가져왔다. 강태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하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 감지한 사람은 오직 서하윤뿐이었다. 하윤 양이라고 했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민준이의 삼촌 되는 강태환입니다. 우리 민준이가 워낙 무뚝뚝해서 표현이 서툴지만 속은 깊은 아이입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집안 어른들이 좀 놀라신 것 같으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는 듯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환영의 제스처를 가장한 탐색이었다. 서하윤은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면서도 예를 갖춰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말씀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저 역시 갑작스럽게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결코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리라는 보이지 않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예상 밖의 담담함에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다시 온화한 표정을 되찾았다. 보통 내기가 아니군. 그 후 회의는 일방적인 신문회나 다름없었다. 친척들은 돌아가며 하윤의 집안, 학벌, 재산 등 모든 것을 노골적으로 캐물었다. 그것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그녀의 흠을 찾아내 이 결혼을 무효로 만들기 위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하윤은 그 모든 무례한 질문에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혹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와 같은 간결하고 모호한 대답으로 일관하며 그들의 의도를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강씨 일가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폈지만 동시에 강민준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많은 재벌가의 영예들조차 길을 펴지 못하는 이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마치 숙련된 지휘관처럼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오만함이 아니라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다져진 강인한 내면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회의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나고 강민주는 하윤을 데리고 본가를 빠져나왔다. 차에 오르자마자 하윤은 굳게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당신 삼촌 강태환, 보통 인물이 아니군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기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시끄럽게 짖는 게 불과하지만 저 남자는 진짜 독사예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냉철했다. 강민주는 씁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소.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는 거고. 그날 이후 서하윤은 강민준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그곳은 그녀가 살던 옥탑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호화로운 공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전장이자 작전 기지일 뿐이었다. 그녀는 명품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대신 그곳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파악하고 주변 지리를 익혔다. 그리고 강민준이 건네준 강태환 관련 자료들을 밤새도록 분석하며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강태환 역시 하윤에 대한 뒷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준이 이미 손을 쓴 뒤라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서하윤이라는 여자는 마치 유령처럼 과거의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이런 철저한 준비성은 강태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강민준이 저토록 필사적으로 과거를 숨기는 것을 보면 저 계집은 분명 무언가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결혼 발표 이후 서하윤은 공식적으로 강민준의 약혼녀로서 사교계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데렐라라고 부르며 비아냥거렸고 어떻게 재벌 총수를 홀렸는지에 대해 추잡한 소문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하윤은 그 어떤 조롱과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의 경멸을 역이용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기에 그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을 떠벌렸다. 누가 누구와 불륜 관계인지, 어느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종종 강태환의 이름이 거론되었다. 서하윤은 그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칵테일 잔을 기울이는 배경처럼 행동하면서 그 모든 정보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그녀는 모두가 무시하는 투명인간이 되어 적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공식 파티를 마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민주는 서재에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하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커다란 지도 위에 여러 장소와 인물들의 사진을 붙여놓고 붉은 실로 그들의 관계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범죄 조직의 관계도를 분석하는 수사관의 모습과도 같았다. 뭘 하고 있는 거요? 그의 물음에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 삼촌의 제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경하는 중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럽고 복잡하군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강태환과 조 장군, 그리고 여러 정치인과 기업가들의 사진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 관계망의 중심에는 몇 년 전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유령 회사가 있었다. 이 회사를 통해 불법 무기 거래 자금이 세탁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겠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 유령 회사의 실체와 돈의 흐름을 증명할 장부예요. 그녀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이제 반격을 시작할 때가 온 것이다.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한 명의 은인을 찾았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가 얻은 것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칼일지도 몰랐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두 사람의 비밀 작전 기지가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의 도시는 화려한 빛의 강을 이루었지만 그 빛은 서재 안의 팽팽한 긴장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 강민준과 서하윤,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를 어색한 동거인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동맹이었고 서재의 커다란 벽을 가득 메운 관계도는 그들의 전장 지도나 다름없었다. 강민주는 처음에는 이 모든 상황이 낯설었다. 그는 언제나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고 책임지는 데 익숙했다. 그의 곁에는 충직한 부하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의 결정을 따를 뿐 함께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는 파트너는 아니었다. 하지만 서하윤은 달랐다. 그녀는 그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날카롭게 파고들었고, 때로는 그의 계획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접근 방식은 너무 위험해요. 강태환은 이미 우리를 주시하고 있어요. 정면으로 유령 회사를 파고들면 놈들은 즉시 꼬리를 자를 겁니다. 그녀는 강민준이 제시한 내부 감사 계획을 단칼에 잘라 말했다. 그녀는 붉은 펜으로 관계도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우리가 노려야 할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장 약한 꼴이에요. 이 사람, 조 장군의 비서실장이었던 김중령. 그는 조 장군의 몰락 이후 한직으로 밀려났고 강태환에게서도 버림받은 것으로 보여요. 배신감과 불안감에 떨고 있는 쥐새끼가 가장 먼저 함정에 빠지는 법이죠. 그녀의 분석은 냉철하고 정확했다. 강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논리에 빠져들었다. 그는 거대한 기업의 총수로서 숲을 보는 데는 능했지만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며 개별 병사들의 심리를 꿰뚫는 데 익숙했던 그녀는 나무 하나하나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월등한 능력을 보였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받아들여 작전의 방향을 수정했다. 이런 식의 협업은 그에게 생소한 경험이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던 무거운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밤늦도록 이어지는 전략 회의 속에서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 관계의 얼음장 밑으로 미묘한 감정의 물결이 흐르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강인하고 총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자료에 몰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소파에 기대 잠이 든 그녀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서 깊은 피로와 외로움의 그림자를 읽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서하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가 생각했던 강민주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재벌 총수였다. 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그의 다른 면모를 보게 되었다. 그는 매일 새벽이면 상처의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면서도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운동을 했고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나도록 일에 몰두하는 자신을 위해 말없이 샌드위치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놓기도 했다. 그의 배려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가식이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강태환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위스키 잔을 기울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려져 있어.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믿은 적이 없어. 아버지는 누구보다 신중한 분이었으니까 내가 JS그룹을 물려받은 이후로 강태환은 언제나 내 뒤에서 나를 조종하려 했소. 이번 습격도 결국은 회사를 통째로 삼키기 위한 그의 계획의 일부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배어 있었다. 서하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보았다. 거대 제국의 후계자라는 화려한 타이틀이 그에게는
얼마나 무거운 왕관이었을지를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짧게 말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끔찍한 건 없죠. 그게 가족이라면 더더욱. 그녀의 말은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했다.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과 믿었던 동료들의 침묵에 배신당했던 과거의 상처가 희미하게 되살아났다. 그 짧은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어렴풋이 감지했고 그것은 계약 관계를 넘어선 기묘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이용하기 위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각자의 복수와 생존을 위해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상대방의 상처까지도 함께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싹트고 있었다. 이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이르고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그와 비슷한 온도를 가진 감정이었다. 그들은 마침내 강태환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을 완성했다. 1단계는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다. 강민주는 JS그룹의 차세대 핵심 사업인 바이오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시킬 계획이었다. 그 정보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신기술에 관한 것이었고 강태환의 탐욕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동시에 서하윤은 사교계에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강태환과 연결된 정치인의 약점을 쥐고 흔들며 그를 압박할 준비를 마쳤다. 2단계는 덫을 놓는 것이었다. 강태환이 허위 정보에 반응하여 바이오테크 기술을 빼내려 하거나 주가를 조작하려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이 이끄는 보안팀이 그의 모든 통신과 자금 흐름을 24시간 감시할 터였다. 김중령에게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해 강태환의 비자금 장부 일부를 넘겨주며 그가 살기 위해 강태환을 배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마지막 3단계는 사냥이었다. 강태환이 덫에 걸려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모든 증거를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터뜨려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사회적 생명뿐만 아니라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밀하고 잔인한 계획이었다. 모든 계획을 마친 새벽, 서재에는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서하윤은 관계도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점검했다. 강민주는 그런 그녀의 옆에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복잡하게 얽힌 관계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길고 지루한 싸움이 끝나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싶소? 그의 질문은 지극히 개인적이었다. 서하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시 과거의 어느 한 지점을 향하는 듯 아련해졌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아주 작은 병원을 열고 싶어요. 돈이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렸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던 그녀의 진짜 꿈이었다. 그녀의 대답을 들은 강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소박한 꿈이 이 모든 것을 되찾으려는 자신의 거대한 욕망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서 그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계약 결혼을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미래를 지켜주고 싶어졌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필요 없었다. 동이 터오는 새벽빛 속에서 그들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결연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연합은 이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고리로 엮여 있었다. 작전의 서막은 고요하게 올랐다. 강민주는 JS그룹의 심장부인 전략기획실에서 김 실장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금부터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의 허위 정보를 유출시킨다. 정보 등급은 2급 기밀로 위장하고 강 부회장 측 스파이가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서버의 보안을 한 단계 낮추도록. 미끼는 충분히 매력적이어야 하지만 너무 완벽해서도 안 돼. 약간의 허점을 보여서 그들이 스스로 똑똑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김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젝트 프로메테우스는 JS 바이오가 극비리에 개발 중인 차세대 유전자 치료 기술의 가짜 프로젝트명이었다. 보고서에는 이 기술 하나만으로 JS 그룹의 시가총액을 10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아직 임상 실험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박사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완벽한 미끼였다. 강민준이 기업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말을 움직이는 동안 서하윤은 사교계라는 또 다른 전장에서 자신만의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강민준의 약혼녀라는 신분을 10분 활용하여 강태환의 정치적 뒷배가 되어주던 박 의원의 아내가 주최하는 자선 갤러리 행사에 참석했다. 수많은 귀부인들이 보석과 명품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그곳에서 하윤의 단아한 모습은 오히려 묘한 이질감으로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박 의원의 아내에게 접근했다. 작품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척하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한마디를 툭 던졌다. 이 화가의 색감이 참 독특하네요. 마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 같은 강렬함이 느껴져요. 몇 년 전 조 장군님의 군복도 이렇게 강렬한 색이었던 것 같은데 조 장군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박 의원 아내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남편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인 인물이었다. 서하윤은 그녀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참, 얼마 전에 남편 서재에서 흥미로운 서류를 봤어요. 지금은 사라진 유령 회사에 대한 보고서였는데 어쩐지 그 이름이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박 의원님께서도 혹시 아시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협박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박 의원의 아내는 더 이상 미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급히 자리를 피했다. 하윤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불안의 씨앗은 뿌려졌다. 강태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2개의 보고를 거의 동시에 받았다. 하나는 자신의 스파이가 빼돌린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한 기밀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박 의원으로부터 온 다급한 전화였다. 그는 처음에는 의심했다. 강민준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허술하게 유출시킬 리가 없었다. 하지만 박 의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 박 의원은 전화기 너머로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했다. 강 부회장,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조카 며느리가 내 아내에게 조 장군과 유령회사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이건 명백한 경고잔소. 강태환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준이 자신과 박 의원의 관계를 눈치채고 압박을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압박 때문에 다급해진 나머지 프로메테우스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안이 허술해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그의 오만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는 강민준이 자신을 압박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상대로 이런 거대한 함정을 팔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조카를 언제나 자신보다 한 수 아래로 보고 있었다. 진정하십시오, 의원님. 그 계집애가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겠습니까? 일단 몸을 사리십시오. 이쪽 일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프로메테우스 보고서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다. 이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였다. 강민준이 정치 문제로 정신이 팔린 틈을 타 JS그룹의 미래를 통째로 훔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는 즉시 해외에 설립해둔 유령 회사들을 움직여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기술과 관련된 작은 벤처 기업들의 주식을 비밀리에 사들였다. 보고서에 언급된 기술의 핵심이 바로 그 벤처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자금의 흐름과 통신 기록은 강민준의 보안팀에 의해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있었다. 덫은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조여지고 있었다. 며칠 후 강태환이 사들인 벤처 기업들의 주가가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했다. 그 기업들이 발표한 신기술이 사실은 데이터가 조작된 사기였다는 뉴스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강태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동원해 사실 확인에 들어갔고 이내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폭락한 벤처 기업들은 강민준이 미리 손을 써둔 미끼에 불과했다. 사무실의 모든 집기가 박살나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강태환은 이성을 잃고 포효했다. 그는 자신이 애송이라고 무시했던 조카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굴욕과 분노를 느꼈다. 그가 불법적으로 동원했던 막대한 비자금은 공중으로 사라져버렸다. 게다가 그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과 내부 정보 이용 정황은 그대로 강민준의 손에 들어갔을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남았다. 복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대포폰을 꺼내들었다. 이성을 잃은 맹수에게는 더 이상 계획이나 전략 따위는 없었다. 오직 본능적인 파괴욕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수족에게 전화를 걸어 짧고 잔인한 명령을 내렸다. 서하윤, 그 계집애를 당장 잡아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민준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놈이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직접 봐야겠다. 그 시각 서하윤은 강민준과 함께 작전의 성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 한구석에서 지워지지 않는 불안감을 느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강태환 같은 인간이 이대로 순순히 무너질 리가 없었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펜트하우스의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려던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너무나도 조용했다. 평소라면 들렸어야 할 미세한 소음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녀의 군 시절 본능이 비상벨을 울렸다. 그녀는 차에 타는 것을 멈추고 주위를 경계했다. 바로 그때 주차장 기둥 뒤편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동시에 튀어나왔다. 그들의 손에는 전기 충격기와 클로로포름을 적신천이 들려 있었다. 서하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가장 가까운 적의 팔을 꺾고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공격을 막아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난번의 어설픈 깡패들과는 달랐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자들이었고 수적으로도 압도적이었다. 한 명이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사이 다른 한 명이 뒤에서 그녀의 목을 팔로 감쌌다. 숨이 막혀오는 순간 그녀의 코와 입으로 축축하고 역한 냄새가 나는 천이 덮쳐왔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그들의 차갑고 무감정한 눈빛이었다.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잠시 후 주차장에는 그녀가 떨어뜨린 작은 스카프 하나만이 주인을 잃은 채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강민준의 휴대폰이 울린 것은 김 실장으로부터
작전 성공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난 직후였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 제한. 그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예감은 언제나 틀리는 법이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이성을 잃은 맹수의 헐떡임과도 같은 강태환의 증오에 찬 목소리였다. 내 똑똑한 조카님, 지금 기분이 어떤가?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강민주는 대답 대신 사무실의 모든 모니터를 향해 손짓했다. 김 실장은 즉시 발신지 추적과 녹음을 시작했다. 강민주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다. 어디 있소, 삼촌.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는 듯 했지만 책상 밑에서 핏줄이 서도록 꽉 쥔 주먹이 그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었다. 강태환은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아직도 그렇게 여유로운 척을 하는군. 좋아, 알려주지. 내년의 소중한 약혼녀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인천항 제7부두, 패창고, 1시간 주지. 혼자 와라. 내 놈이 가진 JS그룹의 모든 지분과 해외 계좌 정보를 담은 USB와 함께 경찰이나 쥐새끼 한 마리라도 보이면 내년의 약혼녀는 아주 볼품없는 시체가 되어 바닷물에 던져질 거다. 내 모든 것을 앗아간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놈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해주마.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이건 함정입니다.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눈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한 기업가의 그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남자의 지옥불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된 전사의 눈빛이었다. 놈은 이성을 잃었어. 지금 그를 자극하는 건 하윤 씨를 더 위험하게 만들 뿐이야. 일단 놈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 실장에게 명령했다. 자네는 외곽의 SAT팀을 대기시켜. 내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진입하지 마. 그리고 만약 내가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 특별수사팀에 넘길 준비를 해도 이건 명령 불복종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졌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자 그의 팔에 새겨진 오래된 흉터들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의문사 이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익혔던 지독한 훈련의 흔적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JS그룹의 회장이 아닌 오직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한 남자로 전장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한편 서하윤은 머리를 쪼개는 듯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되찾았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 눈을 뜨자 희미한 전구빛 아래로 거대하고 삭막한 폐창고의 내부가 보였다. 그녀의 손과 발은 굵은 밧줄로 의자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주변에는 담배를 피우며 키득거리는 남자 대여섯 명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완전히 망가진 얼굴로 증오를 불태우고 있는 강태환이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인질은 자신 하나, 적의 수는 대략 6, 모두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 창고의 구조, 비상구의 위치, 주변의 무기로 쓸만한 물건들. 그녀의 머릿속은 빠르게 지도를 그리고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 그녀는 절대 수동적인 피해자가 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몸을 미세하게 비틀며 밧줄의 강도와 매듭의 종류를 확인했다. 거칠게 묶여 있었지만 탈출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녀는 의자 다리의 거친 부분에 손목에 밧줄을 대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조금씩 마찰을 시작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민준이 홀로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양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비무장 상태임을 알렸다.
그의 시선은 오직 의자에 묶여있는 서하윤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 작은 상처가 난 것을 보자 그의 심장이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조여왔다. 그는 애써 분노를 삼키며 강태환을 마주보았다. 강태환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왔구나, 내 조카. 네가 모든 걸 버리고 이 계집을 택할 줄은 몰랐는데. 사랑이라도 하는 모양이지? 그는 비열하게 웃으며 하윤의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 순간 강민준의 눈에서 살기가 번뜩였다. 그 더러운 손치워 그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강민준은 약속대로 USB를 바닥으로 던졌다. 원하는 건 다 여기 있다. 이제 하윤 씨를 풀어줘. 하지만 강태환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 풀어달라고? 하하하. 내가 왜? 나는 내 놈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모습을 봐야겠어. 내 아비처럼 말이야. 내 아비도 마지막엔 내 앞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구걸했지. 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강민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닌 삼촌의 소행이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 찰나의 순간 강태환이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죽여. 총구가 일제히 강민준을 향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들보다 빨랐다. 그는 몸을 날려 바닥에 USB를 집어드는 동시에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의 총을 빼앗아 인간 방패로 삼았다. 탕, 탕, 탕. 총성이 창고 안을 울렸다. 강민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신사의 그것이 아니었다. 효율적이고 간결하며 치명적인 군용 격투술이었다. 그는 엄폐물을 옮겨다니며 정확한 사격으로 적들의 무기를 무력화시켰고 근접한 적들은 단숨에 관절을 꺾어 제압했다. 강태환의 부하들은 당황했다. 그들이 알던 강민준은 책상에 앉아 서류에 사인이나 하는 온실 속 화초였지 이런 괴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역시 강철로 된 인간은 아니었다. 수적 열쇠는 명백했고 한 남자가 그의 등 뒤로 접근해 휘두른 쇠 파이프의 어깨를 가격당했다. 강민준은 비명을 삼키며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야. 서하윤의 외침이 들려왔다. 그녀는 어느새 밧줄을 풀고 일어나 옆에 있던 녹슨 공구함에서 가장 큰 스패너를 집어들어 강민준의 등 뒤를 노리던 남자의 뒤통수를 힘껏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지고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서하윤은 단순한 인질이 아니라 또 한 명의 강력한 전력이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소리쳤다. 왼쪽, 둘, 오른쪽 하나.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훈련한 특수부대원처럼 완벽했다. 강민준이 정면의 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서하윤은 그의 사각을 파고드는 적들을 처리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인체의 급소를 정확히 노리는 효율적인 공격이었다. 마침내 창고 안에는 강민준과 서하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는 강태환만이 서 있게 되었다. 강태환은 마지막 발악으로 하윤을 향해 총을 겨눴지만 강민준의 총이 더 빨랐다. 탕! 총알은 강태환의 손목을 정확히 꿰뚫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민준은 어깨의 고통도 잊은 채 하윤에게 달려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야 참고 있던 거친 숨이 터져 나왔다. 그의 품에 안긴 하윤 역시 긴장이 풀리며 그의 등을 단단히 마주 안았다. 서로의 심장 박동과 체온을 느끼고 나서야 두 사람은 비로소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더 이상 계약도 동맹도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로 묶여 있었다. 잠시 후
창고의 철문이 거칠게 열리며 김 실장과 완전 무장한 SAT팀이 들이닥쳤다. 그들 뒤로는 경찰 특공대와 수사관들이 밀려 들어왔다. 강태환과 그의 잔당들은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강민준의 옷깃에 달려있던 초소형 녹음기는 강태환의 모든 자백을 생생하게 담아낸 상태였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인천항의 차가운 밤 공기는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 소음, 수사관들의 분주한 발걸음으로 가득 찼다. 거대한 폐창고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였고 강민준과 서하윤은 구급차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강민준의 어깨는 응급구조대원의 능숙한 솜씨로 붕대가 감기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하윤의 얼굴에 난 작은 생채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스친 핏자국을 닦아주었다. 그의 부드러운 손길에 서하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그의 어깨 상처를 살폈다. 당신 상처가 더 심해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부터 받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경계심 대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향한 시선 속에는 이미 수만 가지의 언어가 오가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JS그룹 강태환 부회장의 긴급 체포 소식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가 저지른 불법 무기 거래, 비자금 조성, 주가 조작, 그리고 10년 전형인 강 회장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는 혐의까지. 강민준이 검찰에 넘긴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방대해서 강태환과 그의 하수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강태환의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사건의 여파는 군과 정치권으로까지 번져나갔다. 강태환의 비호 아래 부정을 저질러왔던 조 장군과 박 의원을 비롯한 부패한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세상은 거대한 권력형 비리의 실체에 경악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JS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강민준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룹의 모든 부정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쇄신안을 발표하자 이내 안정을 되찾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서하윤에게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국방부는 강태환 사건과 연계하여 과거 조 장군이 저질렀던 비리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수년 전 서하윤이 부당하게 불명예를 뒤집었었던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군은 공식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했으며 모든 혐의를 벗기고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다. 잃어버렸던 군의관으로서의 자부심과 명예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돌아온 것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저녁, 강민준과 서하윤은 한강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서 있었다. 그들의 계약은 이제 모든 목적을 달성했다. 강태환은 몰락했고 그녀의 명예도 회복되었다. 강민준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중했다. 우리의 계약은 이제 끝났소. 당신은 이제 자유요. 내가 약속했던 대로 당신이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소. 그의 말에 서하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자유,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기쁨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상실감이었다. 이 남자의 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그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다. 고마워요. 그동안 당신 덕분에. 하지만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민준이 그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와 그녀의 양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아니, 계약은 끝났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면 좋겠소. 서하윤 씨,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돌려주고 싶지 않소. 당신을 내 옆에, 내 인생에 영원히 붙잡아두고 싶어졌소.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벨벳 상자가 들려 있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서 밤하늘의 별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은 더 이상 보호나 책임을 위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윤,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고 내 세상을 구했으며 나 자신을 구했소. 당신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게 됐소. 더 이상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닌 내 인생의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오. 나와 진짜 결혼해 주시겠소? 서하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어 온몸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나눈 두 사람의 입맞춤은 그 어떤 맹세보다도 뜨겁고 진실했다. 1년 후 두 사람은 화려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채 작은 성당에서 조촐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올렸다. 강민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철함 대신 부드러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하윤의 모습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시간이 흘러 JS그룹은 강민준의 투명한 경영 아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는 하윤 의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서하윤은 자신의 꿈대로 돈이나 명예를 좇지 않고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진료를 마친 서하윤이 병원 문을 나서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린 강민주는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며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오늘 힘들었소, 우리 아내? 당신은요? 오늘은 또 어떤 사고를 치셨나, 우리 회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장난스럽게 웃으며 나란히 길을 걸었다. 피비린내 나던 어두운 골목길에서의 첫 만남은 이제 그들의 삶을 비추는 가장 찬란한 햇살이 되어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듯 견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뿌리내리고 있었다.